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33, 결혼 4년 차, 그리고 이제 막 첫 아이돌을 맞이한 엄마입니다. 오늘 제 이야기는요, 지금도 너무 수치스럽고 생각할 때마다 숨이 막히지만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. 아이 낳고 사실 남편이랑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어요. 신혼 초처럼 달달한 건 아니었고 남편은 바쁘다, 피곤하다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. 그래도 다들 그러고 산다고 하잖아요. 애 키우면서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더더욱 이번 아이 돌잔치만큼은 남편과 함께 잘 준비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. 양가 부모님들, 친구들, 회사 동료들까지 다 초대하고 돌상도 직접 알아보고 식장 예약도 다 제가 했어요. 남편은요, 바쁘다고 거의 손 놓고 있었어요. 알아서 잘할 거잖아, 당신이. 그런 식이었죠. 그래도 저는 그냥 넘겼어요. 뭐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러겠지. 그렇게 돌잔치 날이 다가왔어요. 아침부터 정신 없었어요. 아이 컨디션 확인하고 드레스 입히고 양가 부모님 챙기고 제가 사회까지 보기로 했거든요. 남편은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까지도 안 왔어요. 연락하니까 가는 중이야 라는 말만 남겼어요. 저는 속이 부글부글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아이돌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요, 너무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요. 안 받더라고요. 카톡도 확인 안 하고. 그때 제 친구 하나가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. 야, 내가 지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. 방금 우리 지인이 모텔 근처에서 내 남편 본 것 같대.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. 뭐라고? 지금 돌잔치 하는 날인데? 친구가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했어요. 진짜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 후배가 거기에서 내 남편이랑 어떤 여자 나오는 거 봤대. 둘이 엄청 다정해 보였다고. 저는 그 말을 듣고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.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. 설마 아닐 거야. 우리의 돌잔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. 근데요, 그 후배가 찍어둔 사진을 보내줬어요. 흐릿하긴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 남편이었어요. 그 사람 특유의 바지, 구두, 손목시계 다 그대로였어요.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.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.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어이없었어요. 그 자리에서 식을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. 근데 아이가 있었어요. 부모님들이 있었어요. 저는 울음을 참으며 그 돌잔치를 어떻게든 끝까지 진행했어요. 남편은요, 식 끝날 때쯤 슬쩍 나타났어요. 아, 미안, 차가 너무 막혀서 뻔뻔하게 웃으면서요. 그 얼굴을 보는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었어요. 그런데 저는 꾹 참았어요. 부모님들 앞에서 난리치는 거, 아이 돌잔치 망치는 거,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. 대신 저는 조용히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.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거든요. 예상대로 최근 통화 목록에 그 모텔 근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. 심지어 카카오톡도요. 여자의 이름이 저장돼 있었어요. 이 과장. 회사 사람이었어요. 둘이 나눈 대화 내용 오늘 너무 좋았어요. 오빠, 우리 다음엔 더 긴 시간 같이 있어요.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. 이게 현실이라고요? 우리의 돌잔치 날 남편은 그 여자랑 모텔에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는 당당하게 식장에 나타나 차 막혔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. 저는 핸드폰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았어요. 웃으면서 말했어요. 오늘 참 좋았지? 우리의 돌잔치인데.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어요. 그럼 뭐 잘 끝났네.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. 그래. 이제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세상에 알려줄게. 끝까지 가보자. 돌잔치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들 다 보내고 아이도 재워놓고 그제서야 남편이 저한테 물었어요.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뭐 화났어?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. 아니야, 그냥 좀 피곤해서. 속에서는 울컥울컥 끓어오르는데 참았어요.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. 싸움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거든요.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. 이번엔 사진까지 뒤졌어요. 역시나 그 여자와 찍은 셀카, 모텔 안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방. 사진, 침대에 누워서 찍은 사진까지 있더라고요. 날짜는 우리 아이 돌잔치 당일 아침.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. 한 장 한 장 캡처해서 메일로 전송해 놨어요.
혹시라도 남편이 핸드폰 초기화해버릴까봐.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. 남편 회사 근처 사설 흥신소에 상담받으러 갔어요. 이 여자 남편이랑 바람나는 거 확실한데 증거 더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? 흥신소 쪽에서는 이런 일 자주 있다며 바로 조사 들어가줬어요. 일주일 정도만 지켜보면 충분하대요. 그동안 저는 남편이랑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냈어요. 밥도 차려주고 웃으며 얘기도 하고 아이랑 셋이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. 근데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. 남편 얼굴 볼 때마다 토할 것 같았고 저 사람이 우리 아이 아빠라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어요.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. 확실하게 잡혔습니다.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, 나오는 모습, 손잡고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까지 전부 사진으로 찍어왔어요. 시간, 날짜, 장소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. 그 여자의 회사 정보까지 다 파악됐고요. 저는 그 증거를 받아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. 상담하면서 다 얘기했어요. 이거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? 제가 이혼하면 유리할까요?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다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. 네, 불법행위 증거로 충분합니다. 특히 돌잔치 당일이라는 건 악질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재산 분할 협의에서 상당히 유리하실 겁니다. 그 말을 듣는데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요. 그래, 이대로 끝낼 순 없었어요. 그냥 화내고 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. 이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. 위자료 청구 대상은 남편과 그 여자 둘 다였어요. 그 여자는 회사 동료였고 심지어 남편보다 2살이나 연상이었어요. 저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.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했어요. 아, 나 다음 주에 또 출장 있어. 이 과장이랑 같이 가야 해서.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. 응, 잘 다녀와. 속으로는 그래, 아주 좋다. 이번엔 더 확실하게 잡아줄게 생각했어요. 흥신소에도 출장 일정 알려줬어요. 이번에도 따라가서 잡아주세요. 그리고 남편이 출장을 간 날 역시나 똑같은 장면이 찍혔어요. 같은 모텔, 같은 여자. 이번엔 모텔 안에서 함께 나오는 영상까지 확보됐어요. 그 여자 차 안에서 둘이 키스하는 모습도요.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서에 첨부했어요.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.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. 오히려 출장 다녀와서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. 이번 출장 너무 힘들었다. 그래도 이 과장이랑 있으니까 좀 덜 지루하더라.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저는 웃었어요. 그래? 고생했네 속으론 생각했죠. 이제 끝났어. 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준비했는지 전혀 모르겠지? 그리고 그 다음 주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. 남편은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를 받자마자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.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화를 내더라고요. 이게 뭐야? 너 미쳤어.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. 응. 잘 받았구나. 이제 알았어?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? 남편은 처음엔 오히려 큰 소리쳤어요. 증거 있어? 내가 뭘 했다고 그래? 그냥 오해 아니야? 저는 준비해둔 사진과 영상을 꺼내서 보여줬어요. 모텔 앞에서 둘이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, 모텔 내부 CCTV, 차 안에서 키스하는 영상까지.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. 말문이 막힌 거죠. 저는 일부러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. 오해 아니고 내가 뭘 했는지는 이 사진들이 말해주고 있어. 참고로 돌잔치 당일 사진도 있어. 내가 그날 어디 있었는지.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앉아버렸어요. 한참을 멍하게 있더니 갑자기 미안하다, 내가 정말 잘못했다,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? 이러더라고요. 저는 그 순간 너무 웃기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봐달라고?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해? 내가 우리 아이 돌잔치 날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? 부모님들 다 오고 내 친구들도 다 와서 축하해주고 있는데 그 시간에 넌 그 여자랑 모텔에 있었잖아.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. 근데 저는 알았어요. 이 사람 지금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들켰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구나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. 이 사람은 절대 저를 사랑하지 않았구나.
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사람인데 뭘 더 기대하겠어요. 저는 더 이상 남편이랑 대화하지 않았어요.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했어요. 남편은 계속 집에 들어오려고 했어요.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어요. 근데 저는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.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들, 카톡 대화, 모텔 CCTV 영상 전부 변호사 통해 제출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어요. 그리고 그 여자의 회사로도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.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저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. 웃기지 않아요? 돌잔치 날 그렇게 둘이 모텔 갔다 나왔는데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요? 남편 명함에 아이 아빠라고 써 있는 것도 봤을 거면서? 변호사님도 비웃었어요.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건 진짜 흔한 패턴입니다.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.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때부터 저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.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달라. 회사에서 알면 안 된다. 진짜 잠깐 감정적으로 그랬던 거다. 뭐 이런 핑계를 댔어요. 근데 전 딱 잘라 말했어요.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. 저는 그때 진짜 느꼈어요. 사람은요, 들켰을 때 비로소 미안해져요. 들키지 않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 눈에는 저도 우리 아이도 우리 가족도 그냥 배경일 뿐이었어요. 그 여자가 저한테 쓴 문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아이 돌잔치 날이었는지는 몰랐어요.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어요.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한 번 경악했어요. 알았으면 안 했다고? 그러면 다른 날이면 괜찮다는 거야? 그 말 한마디에.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더 확실하게 갈 준비를 했어요. 남편 쪽 변호사도 연락이 왔어요. 남편분이 반성하고 있고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하길 원하십니다.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. 합의는 없습니다. 법대로 하겠습니다. 남편은 결국 자기 부모님을 찾아가서 절 설득하려고 했어요. 시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. 애 생각해서라도 좀 덮어두면 안 되겠니? 남자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잖니. 전 그 말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.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. 실수요? 실수라면 그날 실수로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와야죠.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사진까지 찍고 키스까지 했어요. 그리고요, 그날이 우리 애 돌잔치 날이었어요. 그런 게 실수인가요?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. 전 그때 더 확신했어요. 이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. 그냥 자기들 체면만 챙기려는 사람들이구나. 그래서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. 오히려 더 확실하게 더 세게 나갔어요. 다음 날 바로 재산 분할 청구서도 추가로 넣었어요.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. 오히려 남편이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. 합의하자고 울고불고 사정하다가 안 먹히니까 협박까지 하더라고요. 너 이렇게까지 하면 애만 불쌍하지 않겠어? 나중에 애가 크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겠냐? 저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. 걱정 마. 나는 우리 애한테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줄 거야. 거짓말로 포장해서 내가 좋은 아빠인 척하게는 안 둘 거니까. 남편은 그제야 완전히 입을 닫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우리 집 CCTV도 다 확인했어요. 그 출장 간 날 그 여자가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기록도 있더라고요. 이 정도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은 다 한 사람이었어요. 그 CCTV 캡처본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어요. 그 여자는 결국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어요. 제가 퍼뜨린 건 아니었어요. 그냥 주변에서 흘러나간 거였어요.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 돌면서 회사 사람들이 하나둘 알게 됐대요. 그 여자한테 문자가 또 왔어요.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. 저는 정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. 근데 그 문자를 보는데 아무런 감정이 안 생겼어요. 내 인생? 그럼 나는? 우리 애는? 그때 또 한 번 다짐했어요. 절대 물러서지 말자. 이혼 소송은 점점 진행되고 있었고 남편은 그동안 돈을 숨기려고 했어요. 사업자 명의로 재산 빼돌리려고 시도했던 것도 변호사님이 다 알아냈어요. 심지어 시댁 재산도 일부 남편 앞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법적으로 다 막아놨어요.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도 우리 애 아빠 엄마인데 나중에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면 안 되겠니? 저는 웃었어요. 좋게?
내가 먼저 우리 가정 박살내고 돌잔치 날 모텔까지 간 사람이 무슨 좋은 마무리를 바래. 좋게 끝내고 싶었으면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지. 남편 쪽 변호사는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어요. 이젠 협상도 안 되겠다는 걸 눈치챈 거죠. 그냥 판결까지 가자는 분위기였어요.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. 그래야 확실하게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니까요. 돌잔치 끝나고 몇 달 지났을 때 한 번 남편이 아이를 보겠다고 연락했어요. 애 얼굴 한번 보자. 그래도 내 아들인데. 근데 전 거절했어요. 넌 애 볼 자격 없어. 우리 아이 곁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처야. 그리고 그 여자는 또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들었어요. 업무 중 사적인 관계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요.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.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속 시원하다고 느끼지도 않았어요.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.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요.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였어요. 내가 너무 세게 나간 건 아닐까? 아이한테 아빠가 없다는 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?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. 아니야. 내가 참고 살면 이 애한테 그게 정상이라고 알려주는 거야.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덮어주고 참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게 되는 거야. 그건 내가 우리 애한테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어요.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은 점점 더 몰리기 시작했어요. 법원에서는 남편의 바람을 단순 실수로 보지 않았어요. 특히 아이 돌잔치 날이라는 점이 너무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죠. 변호사님이 말했어요. 이 사건은 양육권 문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예요. 가정 파괴 책임이 명확하고 아이 돌잔치라는 특별한 날의 배신이라는 게 강조돼서요. 남편은 그때부터 이제 아이 양육권이라도 가져가려고 하지 못했어요.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. 그래서 계속 돈 문제로만 협상 시도했어요. 위자료만 낮춰주면 안 돼? 그래도 부모니까 재산 다 빼앗는 건 너무하지 않냐?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단호하게 말했어요. 그런 거 없다. 법대로 끝까지 간다. 그리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.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 차분하게 하지만 아주 또렷하게 증언했어요. 남편은 우리 아이 돌잔치 날 다른 여자와 모텔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식장에 나타나 거짓말했습니다. 그 뒤에도 반성은커녕 계속 그 여자를 만나왔습니다. 판사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그날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. 그 옆에 변호사만 허둥지둥 변명했죠.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단순한 감정적 일탈로. 근데 판사님이 딱 잘랐어요.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아이 돌잔치 당일 바람을 핑계로 댈 수는 없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승기를 확신했어요. 재산 분할도 제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어요.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고요. 남편은 양육권 포기 각서까지 썼어요. 양육권 문제로 다시는 이해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어요. 그 여자도 소송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어요.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. 유부남인 줄 몰랐다. 아이 돌잔치 날인 줄은 정말 몰랐다. 근데 판사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. 알았든 몰랐든 그건 본인 책임입니다. 그 여자 역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어요.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남편에게 5천만 원, 그 여자에게 2천만 원이었어요. 법원은 그 금액을 인정했고 일부만 감액해서 남편 4천만 원, 그 여자 1,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어요. 저는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. 억울하고 서럽고 치욕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,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.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거구나. 판결이 나고도 남편은 제게 연락했어요. 애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자. 너 그렇게까지 못된 사람이냐?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. 못된 사람은 너야. 난 그저 내 권리를 지킨 거야. 그 여자 쪽에서는 부모가 찾아왔어요. 나이든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우리 딸 젊은 나이에 이혼녀로 낙인 찍히게 생겼다. 애는 젊어서 철이 없었을 뿐이다. 한 번만 봐달라. 이 말을 듣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말했어요. 그럼 애초에 그런 짓을 안 했어야죠. 제 아이에게도 아빠 없는 상처가 생겼어요.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? 한편 제 주변 친구들은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워했어요.
하지만 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 같이 저를 응원해줬어요. 너 진짜 멋지다. 참지 않고 싸운 거 너무 잘했어. 그 말들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. 사람들은 말해요. 그래도 애 때문에 참는 게 낫지 않냐? 남자는 다 그런다. 참고 살아라. 그 말들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. 아니요. 그런 사람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할 애가 불쌍하죠. 내 아이에게 그런 아빠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. 판결이 난 후 남편과 그 여자 모두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. 남편은 당장 그 돈이 없어서 부모한테 손 벌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시어머니가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울먹이며 말했어요. 그래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? 우리 아들 인생 망가졌어. 근데요, 저는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어요.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. 그래, 망가져야지. 내 아들은 그럴 만한 짓을 했으니까.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번 집 앞에 찾아왔어요. 진짜 마지막이야. 애 얼굴만 보고 갈게. 저는 초인종만 누르고 서 있는 그 사람을 모니터로 보면서 그냥 112에 신고했어요. 접근금지 명령까지 신청해 뒀거든요. 경찰이 오자 남편은 도망치듯 사라졌어요. 그게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. 그 여자는 회사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. 동료들 사이에서 뒷말이 많았거든요. 모텔 사진이 돌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. 그 여자의 부모님도 지인들 사이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어요.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.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.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. 이제 저는 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요. 물론 쉽진 않아요.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.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제 자신한테 말해요. 잘했어. 참지 않았어. 내가 너 자신을 지켜냈어. 주변에서는 가끔 묻곤 해요. 그래도 다시 연애할 생각은 없어? 저는 웃으면서 대답해요. 지금은 내 아이랑 나만 챙기기도 바빠요. 언젠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줘야죠. 사실 지금도 가끔 밤에 울 때 있어요.